1995년 11월 29일 새벽 6시. 추운 겨울, 사람들은 워낙 추운 날씨에 이동하기를 꺼려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길가에 걸어다니고 있는 행인 한두 명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장성 후저우시 성서 신시가지에 있는 민지여관의 문을 열기 위해 직원은 여관문을 열고 청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빗자루와 청소도구를 꺼내 1층 청소를 마친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원은 2층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이거 무슨 비린내지?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직원은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난생 처음 맡아본 비릿한 냄새 때문에 본인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본인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관 2층 복도 끝에 다다라서 직원의 발걸음은 멈췄고, 직원은 빗자루를 한 손에 쥔 채 2층 끝방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손잡이를 잡았던 직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사장님 부부가 생활하는 방인데? 발밑에 닿을 듯 말 듯 멈춰있는 붉은색 혈흔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직원은 여관 주인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직원은 방문을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손에 힘이 빠진 직원은 쥐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여관 주인 푸생과 그 부인 슈잉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피로 흥건했고 침대며 벽이며 혈흔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 직원은 아래층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성서 신시가지 민지여관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경찰은 민지여관에 도착했고 현장을 지켜본 형사들은 너무도 잔인한 현장 때문에 쉽사리 주인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관 주인방 안에는 사장과 부인이 둔기로 살해돼 있었고, 그 옆 조그만 방에는 그들의 손자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머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리행사, 범인이 세 사람 모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 저항을 했다면 셋 중 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했을 텐데. 그때 옆방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시체가 한 구 더 있다며 소리쳤습니다. 반장님! 이쪽 한번 와보시죠. 여기도 시체 한 구가 더 있습니다. 반장은 옆방의 시체를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옆방 사람은 아마도 장기 숙박을 했던 투숙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놓은 것도 그렇고 책이며 신발장의 신발들, 여기에서 장기간 투숙한 사람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 방 안을 둘러보고 있던 리 형사는 범인이 휘젓고 간 것 같은 흔적에 집중했습니다. 흡사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러 현장에 들어왔을 때 집안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장의 물건들은 모두 흩어져 있었고 옷장의 옷들은 모조리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지기 쉬운 컵,
유리병들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피해자의 반항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렸다 둔기로 내려쳤던지, 반항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뒤 둔기로 범행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투숙객의 명단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투숙객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숙박부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1층 안내실로 가서 숙박부를 찾아봤지만 숙박부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모텔 숙박부는 어디 있습니까? 반장이 묻자 직원은 저희는 숙박부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돈을 받고 호수를 지정해 주죠. 그렇다면 범인의 인적사항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범인을 봤다는 증인도 없고 명부를 작성한 기록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반장은 비협조적인 직원의 태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반장이 의심스러운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할 때 반장님, 이거 범인 것으로 생각되는 족적과 흔적이 나왔습니다. 반장은 재빨리 2층 현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장에는 범인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장님, 이쪽 보시면 벌집 모양의 족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시면 모양이 큰 형태의 족적이 나왔습니다. 벌집 모양의 족적은 보통 구두 형태의 바닥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저쪽 족적 모양은 운동화 스타일의 바닥에서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마도 활동적인 한 사람과 신사복장을 한 두 사람의 용의자가 아닐까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관 직원은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어제 아주 이상한 손님 두 분이 오셨어요. 제가 분명 기억하고 있는데요. 28일 저녁에 제가 문을 닫으려고 했거든요. 마감하고 있었는데 늦어서 미안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문 닫고 퇴근할 때 그럴 때 들으면 짜증 좀 나죠. 경찰은 직원에게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얼굴 기억해요? 네,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남부지역, 안후이성 쪽, 그쪽 사투리 같기도 하고요. 경찰은 어쩌녁 그들이 묵었다는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른 새벽 일을 마친 뒤 떠났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경찰은 직원의 도움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얼굴이 동그랗고 키가 작았습니다. 반장은 범인의 몽타주를 손에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라고는 이 몽타주 한 장하고 족적 2개 그리고 담배꽁초가 전부라니. 반장은 깊은 담배 연기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몽타주 수만 장을 뿌리며 용의자를 쫓았고 인근 도시 신발 가게를 돌아다니며 바닥이 일치하는 신발을 판매했던 가게에 가서 용의자의 행적을 알아내려고 했으나 모두 허사했습니다. 반장의 수사는 1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반장은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반장이 퇴임하면서 이 사건은 경찰서 보건실 한쪽 창고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017년) 항저우 경찰서. 외국에서 최첨단 수사 장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미제 사건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쪽지문만으로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술과 유전자 대조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도 도입되었습니다. 미제 사건을 검토하던 신입경찰관은 1995년 민지여관 사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증거 항목을 보았더니 증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비닐봉투에 담겨있던 담배꽁초 한 개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난히 오래된 담배꽁초는 20년 동안 삭을 대로 삭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담배꽁초를 유전자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항저우와 수조우 인근 도시 수십만 명의 유전자를 대조해 봤으나 유전자와 일치하는 남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뒤 경찰은 중국 전체 남성의 DNA와 대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범인은 안후이, 난닝현의 유영호 씨였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기의 오류인지 다른 사람의 흔적이었는지 안후이성의 유영호 씨는 너무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었습니다. 유영호 작가는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였고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유영호 작가는 중국 작가협회 회장으로 역임했었고 그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워커우성과 단편소설 청춘감, 댄스 오브 더 소울, 청명 등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TV에서 추리극 시리즈로 방송된 추리소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추리소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이 뛰어나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유난히 현장 묘사를 잘했던 그 작품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당시 반장이 기록해 두었던 사건의 기록지에는 용의자가 안후이성 사투리를 쓰고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물 확인과 용의자 확인을 위해 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영호 작가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유영호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은 유영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 리 없는 부인은 문을 열어주었고 경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유영호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영호는 인근 대학 교수로 재학 중이어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영호 본인도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너무 놀랐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인근 주민들은 교수님 댁에 무슨 일이 생긴가 하여 집주인은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유영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유영호는 반항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고 있던 부인과 딸은 경찰관 앞을 막으며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985년) 대학 진학에 실패한 유영호는 글 쓰는 소질이 있어 그 뒤로 작가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허베이 문학예술에서 후원하는 작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작가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 쓰는 것은 즐거웠고 명예스러웠지만 돈벌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유영호는 결혼 후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이상이 생겨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 바람에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만 쓸 줄 알았지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당장 며칠 끼니나 해결할 정도였고, 고심한 끝에 머릿속에 소설을 쓰는 것처럼 돈 구해올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영호는 친구 왕밍을 찾아가 돈 구할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왕밍은 인근 대도시 후저우시에 가면 공장이 많아 역 근처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그날 저녁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대상으로 살만한 어수룩한 여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지 여관이었습니다. 영호와 왕밍은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에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사람 눈에 덜 띄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카운터에서 정해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때마침 맞은편 방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밍은 맞은편 방 신사와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는 우시펑이라는 바이어였습니다. 건너편 방 정장 입으신 분은 뭐 하시는 분이래? 왕밍은 잘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저 공장의 사장을 만나러 왔다는 것 같아. 하긴 뭐 우리 같은 옷차림이 아닌 것만 봐도 돈 좀 있는 기업체 사장인가 봐. 유영호는 열린 문 너머 신사가 머물고 있는 방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985년 11월 28일 저녁, 영호와 왕밍은 앞방에 머물고 있는 우시펑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우 선생, 아직 잠자리 안 들었으면 우리 맥주나 한잔 하지? 우시펑 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유영호는 가방에 준비해간 망치를 꺼냈습니다. 왕밍은 우시펑의 두 팔을 뒤에서 잡았고 유영호는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왕밍은 우시펑을 방바닥에 쓰러뜨린 뒤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뭐야, 아이 서류하고 신문지밖에 없잖아. 우정하자 보자. 두 사람은 옷장이며 여행용 가방, 서류 가방을 뒤져봤지만 돈은 90위안, 한화 1,3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 사장도 아니고 영업사원도 아니고 백수 같은데 그 돈도 어려고 이 사람까지 죽였으니 이거 어떡하지? 그때 옆방에서 자고 있던 여관 주인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방문을 열고 시끄러운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중열된 유형호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아수라장이 된 손님방을 보고 주랭랑을 쳤지만 유형호와 왕링이 쫓아오는 바람에 방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주인방에 들어서 뭐 어차피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 달라진 건 없겠지. 영호와 왕밍은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때 옆방에 있던 손자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영호는 지체하지 않고 망치를 들고 손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호와 왕밍은 주인방의 찬장이며 옷 서랍장 등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92위안. 1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했던 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영호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딸아이 한 명 살려고자 4명이나 죽였으니 지금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와 여관 입구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영호는 담배를 다 피운 뒤 구두발로 담배꽁초를 시멘트 바닥 위에 비볐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자. 망치랑 잘 챙겼지? 그렇게 두 사람의 범죄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로 영호는 글이 안 써질 때마다 범행 당시의 현장을 떠올리며 범행 당시의 극도로 흥분했던 감정과 분위기를 살려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독자들은 사건 현장에 있는 듯한 소설 내용을 보고 영호의 소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호는 어느새 유명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글을 쓸 때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리다 보니 살해했던 사람들이 자꾸 꿈속에 나타나 오히려 고통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수사기법도 최첨단화되었고 조그만 유전자만 검출되어도 범인을 검거할 수 있어 22년 전 유영호가 여관 앞에서 구두발로 비비고 갔던 담배꽁초가 증거가 되어 검거되었습니다. 2018년 7월 30일 후조 법원은 유영호와 왕미에게 특수강도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0일 유영호는 사형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항소했고 또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유영호가 직접 살인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반박했습니다. 담배꽁초 한 개 피와 족적만으로 유영호를 살인범이라고 판결한다는 것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유영호의 진술 자백 내용만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도 강압 수사로 인한 자백인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유영호 본인의 진술만을 제출한 검찰 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판결을 배심원에게 내리도록 했습니다. 2019년 3월 절강성 고등법원에서는 유영호의 특수강도 살인에 대한 판결을 위해 다수 배심원이 참석하였고 배심원들은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최고인민법원장의 사형 집행 명령에 따라 유영호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